역대하 16장 9절과 에레미야서 5장 1절 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시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조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젖어들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심령에 영적 파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씨 한 톨도 도둑 맞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신 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영혼을 맡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우리가 몸담고 있고 또 우리의 가족이 몸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체제 전쟁, 이념과 사상의 전쟁에 대하여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에는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세력, 그 어둠의 세력들이 뭘 공격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그들의 공격 포인트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심려를 기울이는 공격의 그런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이 역사를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역사를 갖다가 완전히 뒤틀어버려 가지고 기존에 진실된 역사를 갖다가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역사를 갖다가 학교에서부터 계속 주입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역사의 세뇌가 되어버리면은 나의 정체성, 나의 뿌리, 나의 근본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생겨서는 안 되는 나라, 대한민국은 망해야 될 나라, 헬조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애들 입에서. 그래서 뭐냐면은 반체제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효과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공격을 했다는 것,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듬어 보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다. 마귀도 뭐냐면은 우리를 공격할 때는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이단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왜 이단이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요, 어떤 이단이 짤짤 흔들어도 웃기네, 웃기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운행, 이 모든 과정을 갖다가 정확하게 무장이 되어 있다면은 마귀는 함부로 짤짤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마귀에게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고,
왜 대한민국이 지금 주사파, 공산주의 사상의 저 세력들에게 그렇게 흔들리고 기웃덩거리고 조롱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세상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이건 중요한 거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주사파보다 더 많고 교회가 주사파들보다 더 왕성한 그런 가운데서 이 주사파에게 완전히 짤짤 흔들리는 것이 지금 교회의 형편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역사를 왜곡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프레임에, 그들의 통일 전선 전술에 그렇게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우리가 터전을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역사를 갖다가 되돌아보고 계속 살펴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와 대한민국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릇입니다. 그릇.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그런 그릇이,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그릇이. 이 그릇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깨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도 깨어지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해버리면 뭐냐? 나도 망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 관계, 대한민국이라는 이 그릇과 나와의 관계, 이건 바로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철저하게 가졌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애국심이 불탈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뭐냐면 이 관계를 갖다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그릇과 나와의 관계를 갖다가 끊임없이 뭐냐면 분리시키려고 그러고 또 뭐냐면 이것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내가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떻게 돌아가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뭐냐, 내 혼자 어떻게 잘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를 사기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의 교회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이 그릇을 갖다가 도둑질해 가려고 그러고 깨트리려고 하는 그 세력, 특히 이 주사파, 이 주사파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뭐 교회만큼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만큼 영적 투쟁,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그렇게 이 주사파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짓밟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싸우기는 싸우는데 뭐냐, 허공을 치고 있다. 허공을. 교회가 싸우기는 싸우는데 허공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주사파를 향해서 그대로 그렇게 펀치를 날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사파를 향해서 펀치를 날리는 교회, 특히 뭐 사랑제일교회와 같이 주사파를 향해서 펀치를 딱 날리면 뭐냐면요, 이 다른 교회들과 같이 합세해가지고 같이 펀치를 날려야 되는데 다른 교회는 이 사랑제일교회를 향해서 뭐냐, 이거는 어떤 프레임을 거냐, 이거는 하나의 그런 뭐라 그럽니까, 그걸 과격단체를 거구 단어가 생각나. 거구라는 이 프레임을 딱 걸어버린 겁니다. 거구라는 이 거구라는 이 프레임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도 뭐냐면요, 북한에서 다 그런 프레임을 갖다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다 그렇게 걸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거구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 문제 거구 이러면 벌써 뭐냐면 이 사람의 인식 속에는 치우쳤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거든요. 이게 정상인데 정상을 갖다가 뭐냐면 어떻게 매도를 해버리냐,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뭐냐, 한쪽으로 치우치다, 그렇게 치우치다. 그런 프레임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 교회는 싸움을 하되 뭐냐, 교회는 뭘 싸우느냐, 진짜 이 주사파를 향해서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허공만 치고, 허공만. 쓸데없는 곳에 대해서 펀치만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해방 공간에서 어떤 체제 전쟁을 우리나라는 그렇게 벌였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해방 공간에 보십시오.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터졌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미국이 그 당시에 일제하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해방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8월 6일 날 딱 해방이 딱 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요.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는데 8월 9일 되면요. 이미 소련이 뭐냐면 완전히 북한에 여기 와가지고 포진을 하고 있어요. 포진을. 북한에. 8월 9일인데 이미 소련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은 분명히 일본은 항복할 것이고, 일본이 항복하는 그 순간에 이 남한을 갖다가 자기가 삼켜버리려고 그렇게 이미 스탈린은 계획을 다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탈린의 이 계획을 일본도 모르고, 미국도 모르고, 한국 사람들도 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8월 6일 날 딱 떨어지긴, 아니, 소련에서 이게 올라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옛날인데. 근데 이미 8월 9일 날 평양까지 왔다니까요. 와가지고, 그 당시 남한까지도 다 삼켜 먹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 공간에서는 우리나라의 하나의 그런 사상의 체계는 거의 다 공산주의 사상에 사람들이 다 물들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일제하에서 우리나라에서 독립투쟁을 한 사람들이 다 뭐냐면, 그 중에서 진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독립투쟁을 한 사람도 있고, 독립투쟁을 하기는 했는데, 또 한 무리는 뭐냐면요, 이 소련을 위해서, 공산주의를 위해서 독립투쟁을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구분을 안 하는 겁니다. 보통, 독립투쟁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요, 독립투쟁을 한 그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쟁을 했느냐, 아니면은 그가 자기의 조국 소련을 위해서 독립투쟁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 따져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위해서 독립투쟁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독립투쟁을 하기는 하되, 그들은요, 오직 스탈린을 위해서, 공산주의를 위해서 그들은요, 독립투쟁을 한 겁니다. 우리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투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이 모든 체제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공산주의로 그렇게 소련에 편입이 될까, 여기서 독립투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투쟁에 벌써 뭐냐면 가치가 다른 겁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독립투쟁을 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요, 사상에 대해서는요, 이 사람들은 무장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사상에 대해서는 전혀 무장이 안 되고, 오직 뭐냐면요,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는 독립투쟁을 하는 것.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을 해방시킬까? 그러면서 일제와 어떻게 일본과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사상으로 무장이 돼요,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십시오. 해방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 나라 체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체제가.
나라 체제가 그저 이 사람들은 민족 해방을 위하여서 독립투쟁을 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요 사상에 무장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고 이 사람들은 사상에 무장이 철저하게 돼 있거든요. 철저하게 이 스탈린의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해방이 되자마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방이 되자마자 불을 본 듯 뻔한 겁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그런 모든 백성들의 거의 80%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그런 체제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해방 공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 공간의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국적으로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사실은 해방이 되자마자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자마자 8월 10일 날 뭐냐면 우리나라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성이 됐거든요. 야, 대한민국을 갖다가 어떻게 건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면 인수위원회가 조직되듯이 건국준비위원회가 그렇게 조직이 된 겁니다. 그 건국준비위원회의 리더가 누구냐?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건국준비위원회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건국준비위원회 이 여운형의 사상이에요, 사상. 여운형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었는가? 이 여운형의 사상은 이 사람이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국준비위원회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건국준비위원회 이 여운형이가 우두머리가 되었다면은 이 준비위원회를 하면 이제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다 스카우트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딱 스카우트 하려 보니까 여운형이 딱 보니까 자기에게 맞는 코드를 갖다 코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람들을 딱 보니까 코드 인사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 간 보니까 그거는 일제 때 다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 투쟁을 하다가 공산주의 사상을 투쟁하다가 일본에게 다 잡혀가지고 다 감옥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일제하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투쟁한 그런 순교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일제하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얼마나 사상투쟁을 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들의 이념을 가지고 사상투쟁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는요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사상투쟁을 벌여왔는지 일제하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복음투쟁을 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훨씬 더 열정적으로 훨씬 더 투쟁적으로 그들의 공산주의 사상을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이 바로 저 공산주의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산주의 사상 투쟁을 한 그들은 뭐냐? 일제하에서 감옥에 다 가요. 감옥에. 그래서 여운형이가 건국준비위원회를 위하여서 사람을 갖다가 딱 찾는데 어디서 찾았느냐? 벌써 일본으로부터 이제는 그런 모든 행정권 뭐 그런 걸 갖다 이제 인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맨 먼저 8월 16일 날 감옥소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석방을 시키는 겁니다. 다. 그 석방의 대상이 한 10,00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 그 1만 명의 그 기준이 뭐냐면요. 다 그들이 공산주의 사상 투쟁을 하다가 다 옥에 갇힌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갖다가 빼내고 어떤 사람은 계속 감옥에 둘 것인지 그걸 판단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강국. 이강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강국.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뭐냐? 철저하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헌영이의 수한 겁니다. 박헌영의 수한. 그러니까 해방공간의 여운형은 나름대로 건국준비위원회 우두머리가 되었지만은 결국은요, 이 여운형의 우두머리의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 박헌영의 소하의 사람들. 그러니까 박헌영이하고 이 여운형이하고 이게 뭐냐? 하나 이거는 얼굴마당. 박헌영이는 하나의 아셈, 여운형이는 하나의 그런 해방공간의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성하면서 하나의 그런 얼굴마담으로 서 있고, 그 다음에는 실세를 부린 사람이 누굽니까? 실세를 부린 사람은 바로 박헌영인 겁니다. 그래서 해방공간의 모든 마을마다 조직을 한 인민위원회를 다 조직해가지고 모든 마을마다 이제는 공산주의 사상과 그 체제를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회를 하듯이 그 해방공간의 주민자치회를 그렇게 조직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헌영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이 이제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세팅되기도 전에 이미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 그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80%다가 거의 80%에다가 그 다음에는 이 공산주의 체제를 갖다가 모든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군사라든지 그런 모든 체제를 갖다가 배후에서 조종했던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붉은 물이 다 드는 것은 이건 자명한 사실인 겁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8월 6일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고 8월 9일날 소련이 밀고 들어오고 이제 미국은 언제 됐냐? 9월 8일날 미국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해방을 우리나라의 일본군을 갖다 우리를 갖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점령해 있는 그 일본군을 갖다가 해방시키기 위해서 해방군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9월 8일날. 9월 8일에 해방군을 우리 들었는데 그게 뭐냐? 한 달 사이에 이 얼마나 발빠른지 박헌영이가 모든 조직을 그렇게 다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9월 8일날 이 미군이 딱 들어보니까 이상한 나라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박헌영이가 조직했던 나라가 뭐냐면요. 조선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을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미군이 딱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체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조선인민공화국 이걸 갖다가, 안 된다. 허용을 안 하는 겁니다. 무효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좌익과 우익이 이제는 갈라지는 겁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을 갖다가 이 좌익들은 뭐냐면,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왜 그렇게, 이걸 갖다가, 불허하느냐. 그리고 또 데모를 하고, 우익은 뭐냐면요.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팅이 되어가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어때요? 이승만 대통령은 언제 들어왔냐? 10월 1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이 되었지만 해방되자마자 곧바로 마음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내 조국에 가고 싶은 겁니다. 나의 조국에 가고 싶지만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미국이 자꾸 안 놔주는 겁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은 그렇게 안 보내줬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말을 잘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말을 호락호락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말에 잘 순종을 했다면 해방이 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을 이 대한민국에 즉시 보내겠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미국이 뭐냐, 야, 이승만, 너 좌우 합작해가지고 나라를 건설하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나는 절대 좌우 합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그런 독립투사들은, 모든 그 당시에 그런 리더들은 뭐냐, 좌우 합작 좋다 그래. 다 좌우 합작이 좋다 그러거든요. 연영도 뭐냐, 연영도 좌우 합작이 좋다는 겁니다. 결국에 또 통일 전선 전술이거든요. 좌우 합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요, 그들을 갖다가 이 우파들을 갖다가 다 삼켜버린 겁니다. 우파들을 삼켜버리고 결국 자기들이 이제는 완전히 권력을 잡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이승만 대통령 혼자뿐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은 좌우 합작은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내 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 야, 미국이 소련과 협력하는 소련과. 그 당시 미국과 소련은 굉장히 유대관계가 좋은 상태인 겁니다. 그 유대관계가 좋은 상태, 그러니까 뭐냐면요, 야, 우리가 외교의 동지의 나라 소련과 같이 우리가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거기 편입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면, 그건 소련은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소련은 공산주의인데 저 스탈린과 나는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 보내주겠습니까? 그걸 2달간 자고 2달간. 그러니까 10월 1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왔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메가더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의 비행기를 갖다 빌려 타가지고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10월 16일 날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 이 박헌영은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박헌영은 알고 있거든요. 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에 오면 안 된다는 것을 박헌영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박헌영은 그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박헌영은 그걸 갖다 내색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이 이승만 대통령을 환영합니다. 3천만이 기다렸던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우리 이승만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를 막 높이면서 대대적인 그런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 대대적인 환영을 딱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승만 박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나라를 하나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나라 위에 당신이 주석으로 앉아, 주석으로. 최고의 그 대통령으로 자리를 앉아라 그러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압축하면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주석 자리를 거부했는데,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뭐냐면 약 2달 동안에 이걸 관망을 한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지금 두 달 후에 들어왔는데 과연 이 나의 조국 조선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2달 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은 유심히 관찰한 겁니다. 유심히 딱 관찰해 보니까, 이 보니까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딱 했는데, 박헌영이가 만들어놨는데, 자기를 주석으로 딱 세우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김구를 갖다가 부주석으로 세우고, 앞에는 포진을 누가 했느냐 보면 다 독립군들을 다 포진을 다 시킨 겁니다. 민족주의자들은. 근데 그 배후의 뒤를 보니까 다 뭐냐면요, 공산주의. 진짜 실세들은, 진짜 실행, 나라를 갖다가 다 움직이는 그런 실세들은 뭐냐면 다 공산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기회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회를. 자,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딱 보니까 모든 권력, 사람의 조직, 그 다음에 모든 물질, 그 다음에 모든 환경 자체가 뭐냐면 박헌영이를 통해서 다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은 거의 다 외국에서 독립투쟁을 하면서 거의 한 33년간 다 외국에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조직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겁니다. 조선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사람들이, 백성들이 지지하지. 그렇지만 그들은요, 모래 아래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에 비해서 진짜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진짜 조직, 이런 조직은 없는 그런 전무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모을 때까지,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조직을 할 때, 그지? 조직을 할 때까지 기다리자. 자, 이 나름대로 투쟁을 하려면은, 이 박헌영과 투쟁을 하려면은 뭔가 물질이 이제는 조성됐을 때 이거 하자. 그럼 또 뭐냐면 여건, 야, 모든 것이 여건이 어느 정도 주어지면은 이제 박헌영과 한번 싸워보자. 한번 싸워보자.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딱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제 모든 상이 다 파악되지 않겠습니까? 딱 상이 딱 파악되고 나서 12월 1945년 12월 20일 날 진짜 폭탄을 터뜨리는 겁니다. 라디오에 연설을 하는 겁니다. 라디오에 어떤 연설을 했는가? 전 국민이 듣는 라디오에 공산주의에 대한 제목이 뭐냐? 제목이 공산주의에 대한 나의 입장.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연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뭐냐면은, 이승만 박사가 지금, 공산주의에 대한 나의 입장, 지금 공산주의 지금 주석으로 앉아있는데, 공산주의에 대한 나의 입장,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의 80%가 그러지 않습니까? 80%가 다 공산주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 가지, 이러면서 다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현장에서 어떤 연설을 했냐면요. 공산주의를 향해서 연설의 내용이 뭐냐면 때리잡자 공산당이 때리잡자 공산당이 저 공산당들은 다 사기꾼이라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일이 양의 탈을 쓴 일이고 저들은 뭐냐면 저들의 민족은 이 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의 민족은 조선이 아니고 그들의 민족은 뭐냐 소련이에요. 소련이 그들의 민족이고 그들의 민족이 소련임을 숨기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모든 귀중한 것을 갖다가 다 쪽쪽 뺏는 그런 사기꾼이다. 그런 식으로 연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공산주의냐? 그들을 갖다가 설득을 하는 겁니다. 말로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하면은 뭐냐? 받아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너희 가장 가까운 마치 나의 형제, 나의 자식이라도 그가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지 않는다면은 원수관계예요, 원수관계를 맺으라. 호적에서 팔아. 그런 연설을 한 겁니다. 왜냐? 그만큼 공산주의의 위험, 공산주의의 해독을 아는 사람은 오직 이승만 대통령 혼자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 이 공산주의를 갖다가 가만두면 이거는 뭐냐? 독버섯이에요, 독버섯. 이거는 우리 몸의 암세포다. 이 암세포는 뭐냐면요. 죽기까지 싸우라. 죽기까지 싸워야 우리는 놈들에게 소련이 자기 조국이면서 자기 조국임을 감추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조선을 갖다가 다 소련에 넘기려고 하는 이 양의 탈을 쓴 이놈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도 지키고 우리 가족도 지키고 우리 조선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킬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연설을 한 겁니다. 그렇게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뭐냐면 와, 이승만 박사가 보통 사람이 아닌 이승만 박사가 이런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뭐냐면요. 이게 멘붕이 와 닿는 겁니다. 와, 지금 이 공산주의가 지금 나쁘다는 거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판이냐? 그러면서 이제는 막 왕장하고 있는 그럴 때, 이 완전 혼란이 와 있을 그때에 뭐냐면 이런 공격을 하니까 그는 박헌영이 어디 갔어? 박헌영이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박헌영이도 뭐냐면 완전히 워낙 강력한 펀치를 맞았기 때문에 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휘두른 이 펀치는요, 보통 펀치가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 죽을 각오하고 외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조직은 전무한 겁니다. 전무. 이승만 대통령을 보여줄 사람도 없는 겁니다. 거의 다 뭐냐면요, 어느 정도 사상에 어느 정도 그런 머리에 먹물이 들었다 그러면요, 다 뭐냐면요, 왜 그렇게 좌우 합작을 하지 왜 원수를 그렇게 매도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매도할 때인 겁니다. 그러니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펀치를, 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70세거든요. 이 70세, 지금으로부터 약 100세 된 100세. 이 70세 된 노인이 그렇게 라디오에 그렇게 한 펀치를 날려버린 겁니다. 그 펀치에 박헌영이가 완전히 그렇게 상대되어 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 펀치를 날리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이 끊임없이 관망을 하고, 야, 나에게 사람이, 나에게 조직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나에게 이 자금이 주어져야 되는데, 나에게 여건이 주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기회만 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박헌영을 때려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용기를 내가지고 박헌영을 다 그렇게 한 펀치를 날려버리니까 박헌영이가 그 당시에 얼마나 이 펀치가 강했는지, 이거는요, 박헌영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는 뭐냐면 내 수하에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제. 왜냐면 전국의 모든 조직이 나를 위해서 다 움직이고 있고, 이제는 이 조선을 갖다가 이제는 완전히 공산화 되었다고 박헌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왜? 조직이 없으니까. 왜?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듣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라디오를 통해서 전혀 전무한 조직이 없는 그런 가운데 라디오를 통해서 그런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뭐냐면요, 멘붕이 와닿는 거예요. 그렇게 멘붕이 와 있는 그런 상태에 뭐냐면요, 이제 박헌영이가 이제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공격에 같이 맞받아치는 겁니다. 그 맞받아친 내용이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대해서 비난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에서 어떤 비난을 하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서 이 친일파, 골수 친일파, 이승만 대통령을 해서 박헌영이가 뭘 공격을 했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에서 친일파로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많은, 지금 대한민국의 독립투사로서 가장 많은 현상감이 걸려있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을 해서 친일파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저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저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아니 박헌영이가 자기가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주석으로 세운 거, 자기가 2달 전에 자기가 주석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와서 친일파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박헌영이가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펀치를 날린 것에 대해서 뭐냐면요, 너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친일파로 매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친일파를 매도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여론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승만 대통령 쪽으로 이렇게 다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는요, 왜 이 박헌영이가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로 매도를 했는가?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작업인 겁니다. 자충수를 뜨게 만드는 겁니다. 하도 그리 많은 것 중에 왜 이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아붙이면, 그리 명석한 박헌영이가, 그렇게 전략 전술에 능숙한 박헌영이가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마치 정광훈 목사님을 갖다가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보시죠. 지금 정광훈 목사님을 향해서 이단이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자충수를 뜨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친일파로 몰아붙이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저거는 아니다. 아무래도 저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는 뭐냐면요, 여론이 이승만 대통령 쪽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이제는 자, 그러면 저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통치를 해야 되겠는가? 아니, 좌우 합작을 해라 그래도 좌우 합작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유엔의 상정을 하자. 이걸 갖다가 미국과 소련의 미소 공동위원회에 이걸 갖다가 맡기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과 영국이 이제는 의논을 한 거예요. 의논해가지고 5년 동안에 신탁 통치를 하자. 저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는 한 5년 동안에 다스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시 결정을 하자. 이런 신탁 통치를 그렇게 이제는 안을 그렇게 낸 겁니다. 그래 안을 딱 내니까 이제는 이 신탁 통치 안에 대해서는 뭐냐면요. 남한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남한에도 이 박헌영의 세력도 그다음에 우리 민족주의자들도 야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없단 말이까? 또 뭐냐면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가 압박을 받았는데 또 뭐냐면요. 아니 외부로부터 그런 외세로부터 또 그렇게 우리가 압박을 5년 동안이나 그렇게 당해야 되는가? 우리는 5개월도 우리는 그런 압박을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다 뭐냐면 남쪽에서는 다 반탁 운동이 들어간다. 우리는 외부 세력이 우리를 갖다가 다스리는 걸 허용할 수 없다. 다 반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박헌영이도 반탁. 우리는 미소공동위원회의 의견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다 그렇게 의사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박헌영이가 이거 가만히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혹시 이거 내가 또 잘못했는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스탈린 동지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박헌영이가 몰래 한참 남한에서는 반탁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박헌영이 혼자 몰래 평양에 간 겁니다. 평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소련의 그런 고위직으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신탁 통제하는 스탈린의 아주 계계와 계술이 들어있는 하나의 전략 전술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신탁 통제안을 통해서 이제는 스탈린이 이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기 위한 나름대로 숨어있는 그런 전략이 들어있는데 보니까 이 박헌영이는 그걸 갖다 반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탈린의 그런 모든 통일 전신 전율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헌영이가.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내려오고 다시 박헌영이가 자기 세력들에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반탁 하다가 이제 다 찬탁으로 찬탁. 우리는 환영한다 그러면 우리가 5년 동안에 외부로부터 그렇게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것 자체는 그것은 당연하다. 그러면서 갑자기 반탁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이제 백성들이 저 박헌영이 진짜 그 공산주의 맞는가 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이 맞다. 그러면서 여론이 이승만 대통령처럼 확 쏠려버린 겁니다. 보십시오. 왜 이 박헌영이가 이런 분별을 하게 돼서 그렇게 명석한 박헌영이가 그렇게 전략 전술이 뛰어난 박헌영이가 왜 이런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맨 처음에 그렇게 신탁 통제안이 내려오자마자 즉시 물어보고 자기가 그 반응을 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 독립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조국이 소련인데 소련의 스탈린의 그런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북한은 김일성이는 이미 다 북한이 소련을 받아 찬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는 찬탁을 하고 있는데 왜 자기 혼자만 그렇게 반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꼭지를 털어버린 하나님이 왜 꼭지를 털어버리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첫 번째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라디오의 첫 연설 박헌영이는 자기의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는 싸워야 된다. 이런 선포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라디오 선포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다 자금인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누가 주장합니까? 사람의 판단력을 누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주장하고 있는. 완전히 이 박헌영이 완전히 어리석고 미련한 자. 진짜 미련한 자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것은 김일성인데 김일성이도
스탈린이 그렇게 5년간 우리가 신탁 통치하자 그러면 다 그 스탈린 머리에서 나온 거도 신탁 통치하는 거. 그런데 김일성이도 받아들이는데 왜 명석한 박헌영이가 그걸 갖다가 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 처음부터 막 반탁반탁 사고 막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 속에 저거는 신탁 통치 5개년간 신탁 통치 저건 뭐냐? 우리 스탈린 동지의 뜻이다, 의도다.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왜냐? 혼미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 혼미하게 만들어 본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김일성이, 어느 누구도 김일성이가 저 북한의 정권을 잡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100명 중에 2명도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박헌영이가 공산주의의 전설적인 인물이거든요. 다 박헌영이로 해서 조선인민민주주의를, 조선인민공화국을 갖다가 다스릴 적격자는 다 박헌영이라고 그렇게 다 손을 내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뭐냐? 어리석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어리석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뭐냐? 하나님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의 펀치는 또 무슨 펀치냐? 뭐냐면 박헌영이가 이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마음대로 자금을 갖다가 그렇게 이 자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금을 갖다가 어디에서 그 자금을 조달하느냐? 위조 지폐를 찍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판사 사건. 이 하나의 그런 가짜 그런 하나의 그런 출판사를 갖다가 그려놓고 그 출판사의 정판사에서 뭐냐면은 출판사를 그려놓고 그 속에서 뭘 하냐면요, 돈을 갖다가 위조 지폐를 그 당시 일본이 그 당시 이 판권을 다 일본이 모든 그런 틀을 갖다가 돈 찍는 틀을 갖다가 다 놔주고 갔거든요. 그런데 잉크하고 다 놔주고 갔는데 그걸 갖다가 위조를 갖다가 이거 갖다가 다 허락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위조 지폐를 찍어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발각이 됐는데 그것이 발각이 된 이유부터 뭐냐면 미국이 처음에는요 이 박헌영이가 하는 모든 활동을 갖다가 미국이 뭐냐면 다 관망을 하거든요. 왜냐? 자유민주주의라고 자유를 허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정판사 사건을 통해서 위조 지폐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미국이 강력하게 공산주의 이 모든 남한에 있는 그런 사상들을 갖다가 이제는 뭐냐면 잡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박헌영의 세력이 점점 이 남한에서 자기의 거점을 잃고 결국 박헌영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전국 수배가 된 겁니다. 수배가 돼가지고 나중에 어디 됩니까? 남한에서는 이 박헌영이 활동을 못하고 뭐냐? 나중에는요 북한으로 다 도망간 겁니다. 몰래 북한은 상여 속에 들어가지고 그래 북한을 탈출을 한 겁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한 사람 이승만 대통령의 용기 있는 그런 조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이 박헌영을 그렇게 공격을 한 이 모습을 보면서 계속 오버랩 되는 게 누구냐면요 바로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2019년 6월 8일 날 보십시오. 6월 8일 날 그 당시에 이 정광훈 목사님이 여건상 그다음 모든 상황이 그러거든요. 모든 상황이 그다음 문재인이 그 모든 정책거로 다 그렇게 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뭐냐면요 문재인의 정책 앞에서 다 고개 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교계도 고개 숙이고 있었고 언론계는 다 막 딸랑이가 되어 있는 상태고 다 그다음에 교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외친 겁니다. 청와대 앞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 안에서 뭐냐면 너무 이르다. 왜냐? 지금 문재인의 정권의 그런 서서히 시푸른 저런 상황에서 너가 만약에 그렇게 외친 것 자체가 그래서 뭐냐? 너는 매장된다. 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정광훈 목사님은 6월 8일 날 이 문재인을 향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그렇게 7가지를 내세운 겁니다. 첫째는
한미동맹 파괴. 이번 두 번째는 소득주도 성장. 세 번째 안보. 네 번째는 사대강. 다섯 번째 탈원전. 여섯 번째 자관. 일곱 번째 문재인 속의 주사파 이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이게 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모든 4대 건국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을 갖다가 파괴하는 문재인의 그 모든 정책을 갖다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나온 겁니다. 맨 마지막에 뭐냐면 문재인 속에 들어있는 주사파 사상이거든요. 이 주사파 사상. 이 주사파 사상을 향해서 그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공격의 펀치가 강력했더라, 강력. 이 공격의 펀치로 말미암아 결국 무엇입니까? 광화문의 세력이 형성되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펀치를 날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화문에 그 당시에 문재인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요, 침묵하고 다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님이 8월 6일 날 이 문재인을 향해서 이 주사파를 위해서 펀치를 날리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그런 대포알입니다, 대포알. 이 대포를 쏴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요,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요, 한 명의 의인, 한 명의 주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자,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전심전력을 주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부어준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 그 전심으로 주님을 향한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그 당시에는 이승만 해방공안에는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해방공안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 주님과 이승만 대통령은 한 마음인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 강력한 모든 그런 진지가 구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박헌영을 향해서 어떻게 대포알을 날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진실의 대포알, 진리의 대포알을 날릴 수가 있었던 것은 그 이승만 대통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8월 6일 날 정광훈 목사님이 어떻게 6월 8일 날 정광훈 목사님이 어떻게 저 청와대에서 그렇게 텐트에서 그렇게 대포알을 날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뭐냐면요, 죽을 각오한 죽을 각오하니까 이 정광훈 목사님이 죽을 각오하니까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처럼 정광훈 목사님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 대파를 날리니까 문재인이 그 대파에 맞아가지고 뭐냐면요, 정신이 없는 겁니다, 문재인이.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5년 동안에 정신없는 그런 가운데서 결국 뭐냐면요, 정광훈 목사님이 완전히 역전시켜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 전쟁의 역사가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다는 겁니다. 이 해방공간에 한 사람의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용기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행동이 없었다면은 이때는요, 박헌영이의 나라, 인민공화국, 박헌영이가 조선을 갖다가 완전히 공산주의로 물들어버린 그런 때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요, 야, 너무나 우리는 아찔했구나.
역사를 우리가 모를 때는 애사로 생각했는데, 이런 역사를 상세하게 알면요, 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대한민국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자, 보십시오. 만약에 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는요, 김일성이 체제하에서 지금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김일성이 체제에 있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하나님 걸 예배하고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탄광으로 가든지 아니면,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자, 이 정광훈 목사님의 이 용기 있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체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체제가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한 사람의 중요, 하나님은 한 사람만 죽을 각오하고 진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과 한 몸이 되면은, 하나님과 코드만 맞으면은 하나님은 모든 전능, 여기에 전능이라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이 전능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물질도 공급해주고, 사람의 조직도 공급해주고, 모든 필요한 거 사람을 다 붙여주고,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승만 대통령도 이 일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 붙여주고, 막 그렇게 인맥을 조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한 사람의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의 우리도 정광훈 목사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대한민국 체제전쟁 중 해방공간에서의 체제전쟁 시작.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의인 한 사람이 되자.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